자, 그런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금일 본 프로그램인 AFC 노스 디비전에 대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부터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피츠버그의 2024 시즌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즌. 그래도 이런 거 치고는 10승 7패를 달성하긴 했어요. 마지막엔 굉장히 안타깝긴 했지만. 물론 이 팀에 대한 기대치는 정규 시즌 승률 5할은 거의 디폴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시즌 후반이 가기 전까지는 디비전 타이틀도 먹을 수 있겠는데?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즌 후반 정말 안타까운 경기력으로 인해서 연패를 당했고요.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7년부터 플레이오프를 무려 5번을 나갔는데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셜팀 자원 그리고 올프로 세컨드 팀을 포함을 해서 올프로에 3명이 선정되기도 했고요. 프로볼에 8명이 선정된 시즌이기도 한데 이런 결과에 비해서는 참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시즌 막판 4연패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5연패를 거두고 시즌을 마감한 점은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21시즌 연속으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는 지금 업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 톰린이란 감독이. 그럼에도 이 톰린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굉장히 잘 보여준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맷 캐나다를 너무 오랫동안 이끌고 간 그런 잘못도 있었고요. 빅벤 이후에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지 못하고 있고 최근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오펜스에 대한 디벨롭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압도적인 디펜스 탤런트 또한 낭비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세웠음에도 이 피츠버그 팬들은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아쉬움이 계속되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톰린이라는 감독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우고 좋은 감독이지만 최근에는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비판의 이유를 좀 잘 보여준 시즌이 24 시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펜스부터 좀 살펴보면 좋은데 이 맥캐나다 강점기가 2023 시즌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아서 스미스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 아서 스미스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그리고 여기에 러싱을 기반으로 한 운영을 가져왔고요. 빅 플레이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드라이브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오펜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스테러스 팬들은 스미스 시스템 아래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고요. 2024년 시즌 초반에는 기대를 분명히 할 만했어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고 많은 진전을 이뤄내기도 했죠. 그런데 시즌 중반 스틸러스가 10승 3패를 기록했을 때 아서 스미스와 헤드코치인 마이크 톰린 모두 공격 방향성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자신감을 굉장히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오펜스의 퍼포먼스 그리고 이게 연패로 이어지면서 낙관론은 빠르게 무너졌죠. 상대 디펜스 코치들이 아서 스미스의 성향을 굉장히 빠르게 간파한 것처럼 보였고요. 스틸러스는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꾸준하게 야드를 전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전술적인 창의성이 결여가 됐고요. 효과가 없는 플레이 콜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요것에 의존하는 모습이 드러나자 팬들은 굉장히 크게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펜스의 다양성 미흡 같은 경우에는 레드존 공격 효율 저하로 연결이 됐고요. 쿼터백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의 시너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서드다운 전환율이 유지되긴 했으나 지속적인 빅플레이가 결여되는 그런 현상으로 많이 연결이 됐어요. 나지 해리스, 제일런 워렌 이런 러닝백의 장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타이트엔드를 많이 쓰는 퍼스널 같은 운영을 전체에 4할 넘게 가져가는 활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파워런을 활용하면서 중앙에 갭을 뚫어가는 그런 러싱의 빈도는 높았고 효과도 좋았으나 아서 스미스가 자랑하는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 요것에 대한 성과는 점점 제한적이었습니다. 리시버진 같은 경우에는 조지 피킨스 원탑 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리시버 전체 뎁스의 탤런트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고요. 쿼터백에서는 러셀 윌슨이 매우 저렴하게 합류를 하면서 기대를 모았죠. 그리고 초반 6경기 선발은 아니었지만 합류한 이후에 장거리 패스만큼 유효함을 제대로 입증을 하긴 했는데 연패 기간 동안 확실히 러셀 윌슨이 전성기에서는 내려온 선수구나 이 한계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에 6경기 중에 4승을 거두었던 선발 쿼터백 저스틴 필즈를 계속해서 밀지 않은 이 톰린의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전략적인 실수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필즈가 있었다고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네요. 100% 동의를 하고요.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어쨌든 시즌 막판 오펜스가 무너진 데에는 결국 일관성 그리고 창의성의 결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서 스미스는 과거에 계속해서 문제됐던 런 패스 이런 조금 단조로운 플레이 콜링을 고집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이 러닝백 나지 해리스는 아서 스미스와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서 스미스의 오펜스가 위력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양쪽 태클 바깥쪽으로 에이밍 포인트가 맞춰진 와이드 존, 아웃사이드 존 러싱이 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여기에 플레이 액션이 섞이고 쿼터백의 롤아웃이 섞이면서 디펜스에게 혼동을 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지 해리스는 이런 유형의 러싱에서는 사실 도저히 효율이 안 나오는 선수였습니다. 아까 제이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인사이드로 때려박는 런에서 그나마 효율이 나오는 선수였고 이런 러싱에서의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셀 윌슨의 어떤 고질병인 느린 디시전이 더욱더 부각이 됐고요. 결국에 드라이브의 어떤 지속성이 끊기고 계속해서 러셀 윌슨의 어떤 한 방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24시즌 오펜스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경기를 봐도 스틸러스의 패싱 플레이가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게 화려해요. 하지만 이게 실속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반복되었던 스틸러스의 오펜스였고요. 다음은 좀 디펜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틸러스의 진짜 기둥이라는 모습을 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물론 좀 세컨더리 쪽에서는 한계를 좀 많이 보이면서 그래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마이크 톰린 그리고 이 테리 어스틴 체제에서 디펜스는 그래도 팀이 위닝 시즌을 보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프론트 세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레리 오군조비, 키아누 벤튼, 캠 헤이워드 이 선수들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는 진짜 막강했습니다. 디펜스를 정말 이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TJ 와트 시즌 후반에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였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완전히 커리어가 꺾였냐? 그렇게 해석이 되진 않지만 시즌 후반에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닉 허비그 그리고 페이튼 윌슨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타입이 굉장히 비슷해요. 윌슨 같은 경우에는 루키인데도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많은 활동량을 자랑을 했고요. 윌슨은 진짜 루키로서 멋진 활약을 펼쳐 보이면서 향후 팀의 미래로서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프론트 세븐을 기반한 전체적인 런 디펜스는 뛰어났는데 후방에 패싱 커버리지는 시즌 후반 들어서 진짜 심각한 퍼포먼스 저하를 보였고요. 턴오버 생산 자체도 높고 빅플레이 억제도 있었으나 이 얇은 뎁스 특성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꾸준하게 수많은 야드와 기회를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테리 어스틴과 계속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프시즌에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유임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프시즌 무브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시즌 무브 굉장히 많은 로스터 변동이 있었던 스틸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쿼터백이었던 러셀 윌슨을 포함을 해서 뭐 초반 주전이었던 저스틴 필즈 모두 아웃이 되었죠. 대신에 합류한 선수가 누구다? 바로 에런 로저스입니다. 이 로저스가 일단 합류를 했죠. FA였던 로저스가 1년 계약으로 합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메이슨 루도프도 복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주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 하워드를 드래프트로 데려오게 되었죠. 로저스를 돕기 위해서 DK 메카프 미리 로저스가 합류하기 전부터 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로버트 우즈, 그 다음에 스코티 밀러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비판받았던 리시버 뎁스를 개선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지 피킨스는 카우보이스로 떠났죠. 그 밖에 뭐 다리우스 슬레이, 말릭 해리슨, 후안 서닐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한 상황이고요. 로저스는 뭐 적절한 재능 그리고 스킴이 갖춰진다면 여전히 포켓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은 작년 제치에서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로저스의 계약이 지지부진했죠. 거의 3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피츠버그에 합류한 이후 로저스는 진심으로 좀 다시 의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인터뷰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윌 하워드 같은 젊은 쿼터백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설령 실패할지라도 팀 입장에서는 투자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츠버그의 다른 오프시즌 무브를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틸러스는 FA 협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 DK 메카프를 전격적으로 트레이드 영입을 하면서 기대감을 고조시켰죠. 오프시즌에 포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카프 같은 경우에는 아서 스미스가 원하는 완벽한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크고 피지컬하고 블로킹에 강하고 조지 피킨스처럼 나 부상당할까 블로킹 안 해요. 이런 선수 아니죠. 블로킹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리시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계약 측면에서 저렴한 딜은 아니었어요. 피츠버그는 시애틀에 2라운드 픽을 넘겼고요. 외부 영입 선수로서 역사상 최고액인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5년도 와이드 리시버 드래프트 클래스가 스틸러스가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라운드 픽을 지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메카프가 다른 팀들의 넘버 1 와이드 리시버들처럼 엄청난 볼륨
볼륨의 스탯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스미스가 원하는 형태의 타입으로서 로저스의 플레이와 스미스의 전술 전개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DK 메카프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조지 핑키스와 메카프 조합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듀오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서 스미스의 오펜스가 전성기였던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면 이 타이탄스 시절이죠. 데릭 헨리가 러닝백에 있고 와이드 리시버에 AJ 브라운 그리고 코리 데이비스가 있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오펜스가 좋았는데 이 AJ 브라운과 코리 데이비스를 연상케 하는 듀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살짝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런 기대도 잠시 조지 피킨스가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팔려갔죠. 조지 피킨스의 계약 종료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연장 계약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이 선수는 워낙 오프필드에서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이런 디바 기질의 행동들을 아마 구단 입장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대는 바로 무산이 됐고요. 그 외에 뭐 로버트 우즈라던가 스커티 밀러 이런 선수들을 영입 뭐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보다 뎁스가 조금은 더 두터워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피킨스를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와이드 리시버 그룹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엽그레이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조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외에는 사실 오펜스에서 좀 더 살펴보면 2라운드에서 지명한 뭐 러닝백 캐일럽 존슨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작년에 이제 1라운드였죠. 오펜시브 태클 트로이 파우타노가 이제 건강하게 복귀하면서 첫 풀타임 시즌을 아마 치르게 될 건데 이것도 뭐 하나의 거의 영입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사실 1라운드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쿼터백을 지명할 것이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런 루머를 일축을 하면서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데릭 카먼을 지명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스틸러스 스타일이죠. 프론트 세븐을 보강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21번 픽으로 오레곤 출신의 데릭 카먼을 지명을 했습니다. 단장인 오마르 칸이 3번의 드래프트 동안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고 하는 점은 확실히 이 팀이 꾸준히 위닝 시즌을 보내는 이유를 나타낸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오레곤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경험한 만큼 이 스킴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디라인 같은 경우에는 FA 시장에서 제대로 보강이 안 됐죠. 그래서 드래프트가 유일한 보강의 기회였고 후보에 이 데릭 하머니 이순번에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프론트 세븐은 이 스틸러스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디펜시브 라인만 보면은 리그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데릭 하먼과 함께 지금 이번 드래프트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우승을 또 이끌었던 잭 소이어까지 지명을 하면서 TJ 왓, 알렉스 하이스미스, 니커빅, 잭 소이어 굉장히 두터운 패스러셔 뎁스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특히 스틸러스는 최근에 뭐 하이스미스도 터뜨렸죠. 니커빅도 터뜨렸죠. 전부 이 백인 엣지들을 굉장히 잘 키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잭 소이어에 대한 기대도 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고요. 진짜 디펜시브 라인만큼은 뭐 자이언츠, 이글스 그 이상으로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팀이 아닌가. 굉장히 보강도 잘했고 드래프트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뉴스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가 있었죠. 이 민카 피츠패트릭이 아웃되고 제일런 램지 그리고 존 스미스가 돌핀스로부터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민카 피츠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여줬던 그런 완벽한 형태의 세이프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스틸러스 디펜스의 스킴 탓만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게 기대만큼의 플레이를 선수가 분명히 본인이 잘하는 롤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못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틸러스는 트레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보여줬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뭐 태클, 런 디펜스 그리고 디펜스의 리더로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돌핀스는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민카 피츠패트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단장인 오마리 칸은 이러한 피츠패트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공수 양면을 적당히 보강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런 램지 그리고 존 스미스를 데려온 건데 이 양 측면 모두에서 피지컬한 플레이메이커 이 선수들을 잘 보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존 스미스는 이미 자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오펜스에 딱 들어가게 됐고요. 아서 스미스와 함께 한 이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 트레이드는 한 명을 보내고 그 대가로 2명의 선발급 선수를 데려온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여전히 램지와 스미스는 피츠패트릭보다 나이가 많죠. 그리고 이들의 어떤
이 퍼포먼스 하락세는 언제든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런 램지는 이미 예전 같은 그런 엘리트 코너 아니죠. 그리고 램지는 어떤 팀에서도 길게 머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램지를 데려온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피츠버그는 이 세컨더리를 통해서 디펜스의 복잡성을 더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후수를 하긴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세컨더리로서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피츠패트릭이라는 디펜스의 기둥을 잃은 상황에서 스틸러스가 과연 다음 시즌에 이 흔들리는 후방 디펜스를 다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5 시즌 스틸러스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에런 로저스의 진짜 라스트 댄스? 과연 아서 스미스와의 조합은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 과연 에런 로저스가 제대로 이제 활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죠. 일단 최근에 나온 캠프 내 소식, 선수의 인터뷰라거나 코치들의 인터뷰라거나 동료들의 인터뷰라거나 현지 언론들의 기사 같은 거를 좀 취합을 해봤을 때 당장은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에런 로저스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아서 스미스와의 유대를 선택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예전처럼 로저스가 본인이 이 공격 시스템을 장악하기보다는 코치와 결속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스틸러스의 수뇌부 역시도 계약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데 로저스의 협력 의지는 자신의 커리어 후반부에서 서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관심법으로 유추한 게 아니라 로저스가 실제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밝힌 대화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로저스는 아서 스미스 오펜스를 배우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스미스와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는 로저스와 스미스는 이번 여름에 함께 플레이북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새 쿼터백에 맞게 조용할 계획 중이며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중간 지점을 잘 찾고 있는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로저스는 에고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두 인사가 모두 그린베이 패커스의 헤드코치였던 맷 라플로우를 사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로저스는 패커스에서, 스미스는 타이탄즈에서 라플로우와 함께 했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한 에런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패서 레이팅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를 치렀고요. 스미스가 현재 선호하고 있는 포메이션과 운영에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단기적인 윈 나우를 표방하면서도 이 탑급 쿼터백 그리고 여기에 전통적인 러싱이 하이브리드된 팀 전체의 전술 운영 요것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실험이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네요. 최근에 에런 로저스가 방송에 나와서 이 커리어 마지막 1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진짜 라스트 댄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로저스 성격상 저는 언제든지 커리어를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프시즌 무브에서 사실 저희가 다뤘지만 뭐 맥캐프, 제일런 램지, 조는 스미스 영입까지 슬러스의 프론트도 어쨌든 에런 로저스의 이 라스트 댄스에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패커스에서도 사실 라스트 댄스 했었죠. 제츠에서도 라스트 댄스 했었죠. 근데 모두 다 사실 실패로 돌아갔지만 스틸러스에서의 뭔가 라스트 댄스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일단 과거의 로저스와 다르게 본인의 어떤 에고를 조금 확실히 죽였고 팀에 녹아드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 좀 가장 좋게 보입니다. 패커스에서는 라플로 부임하자마자 불화가 있었고요. 제치에서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오펜스로 가기 위해서 뭐 패커스 선수는 막 대거 영입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스틴 필즈 그리고 러셀 윌슨보다는 에런 로저스가 이 아서 스미스의 오펜스에 더 어울리는 선수이고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어쨌든 러셀 윌슨 그리고 저스틴 필즈는 특히 뒷시즌에서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저는 드라이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낮추는 면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런 로저스는 사실 누구보다 빠르게 디시전을 내리고 릴리즈를 할 수 있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을 뿌리는 데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맷 라플로가 패커스에서 그랬듯이 뭐 아서 스미스도 사실 에런 로저스의 이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좀 수평적으로 진행되는 이 퀵게임의 비중을 좀 높게 섞는다면 저는 과거에 지난 시즌에 없던 어떤 이런 드라이브 지속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서 스미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웃사이드 존 러싱 그리고 플레이 액션
그리고 여기에 어떤 퀵게임이 같이 좀 추가된다면, 이런 오펜스 플랜을 갖고 시즌을 진행한다면 저는 에런 로저스가 지난 두 번의 라스트 시즌과 좀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 전개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해주신 아웃사이더 존 러싱이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루키 케일럽 존슨입니다. 케일럽 존슨 과연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케일럽 존슨은 2025년도 NFL 드라운드 3라운드 83번 픽으로 지명이 됐죠. 이미 뎁스 경쟁에서 주전 RB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 선수는 2024년도 이 아이오와 주니어 시즌에 1537 러싱 야드, 21개의 터치다운, 6.4 평균 야드, 경기당 128.1야드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을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페이션트 굉장히 좋고요. 페이션트가 좋다는 것은 비전이 좋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리고 마무리 능력 역시도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존슨은 심지어 2024년도에 단 한 번의 펌블도 없었고요. 22개의 리셉션으로 패싱 게임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는 아서 스미스 체제의 러싱 철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이고요. 아이오와 시절에 존 러싱을 191회 정도 뛰었을 정도로 완전히 주무기로서 활용되었던 경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파워 좋고요, 밸런스 좋고요, 효율적인 컷, 그리고 하드 피니시를 강점으로 삼는데, 아웃사이드 존 러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운힐 러닝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의 러싱 다양성 그리고 어떤 폭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틸러스는 나지 해리스 이탈 이후에 존슨 그리고 워렌 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선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외곽, 속도, 내구성, 이 조합 강화를 통해서 즉각적인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담보가 되어야만 로저스도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마지막 시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사실 올해 드래프트에서 러닝백들을 분석할 때 진짜 케일럽 존슨만큼 이 존 스킴에서 뛰어난 선수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선수가 3라운드까지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클래스 러닝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반사 이익을 스틸러스가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수는 다른 클래스에 나왔으면 아마 2라운드에서 나갔을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아이오와 대학교의 오펜스 스킴도 사실은 이 존 헤비 스킴이었고, 러싱 레인 그리고 블락 레버리지 읽고 판단하는 이런 비전과 페이션트가 이미 사실 엘리트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나지 해리스도 물론 좋은 러닝백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케일럽 존슨은 나지 해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지 해리스가 늘 고전을 겪었던 부분, 바로 효율성이었죠. 맞아요. 커리어 4년간의 러싱 시도당 평균 야드가 3.9야드밖에 안 돼요. 정말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 어쩔 때는 1, 2야드에 그치고요, 어쩔 때 뭐 10야드 확 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의 야드를 관리하는 선수인데, 정말 꾸준히 4, 5야드를 전진해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케일럽 존스에게 기대할 것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스틸러스 오펜스의 어떤 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일럽 존슨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초반에는 이 제일런 워렌과 좀 스냅을 나눠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효율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점점 케일럽 존슨이 더 많은 스냅을 받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마 뭐 DK 메카프, 에런 로저스보다도 좀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존슨도 그렇고 워렌도 그렇고 패싱 타깃으로서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런 로저스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인 체크다운 옵션으로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디펜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플레이 콜링, 테럴 오스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동안은 탤런트의 힘으로 많이 극복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테럴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치였는데 아직 계약이 남아있고 팀에서 계속 이 코치를 데려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어스틴이 팀에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 톰린 사이드라인에 있는 모습 보시면 플레이 시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예전처럼 많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 어스틴이 굉장히 많은 플레이 콜링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어시스턴트로 합류를 했죠. 그리고 2022년도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되었고, 이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분명히 디펜스적으로 큰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가장 많은 턴오버, 가장 많은 색을 기록한 팀이 바로 스틸러스였고요. 어스틴은 이 스틸러스의 턴오버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 탤런트만으로 이게 되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훈련 상황에서 매일매일 턴오버 드릴을 굉장히 강조하고 공을 빼앗는 습관을 팀 선수들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민카 피츠패트릭 같은 트레이드로 중요한 선수들이 온 부분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했지만 어스틴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즌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오펜스처럼 화끈한 스타트를 선보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크게 꺾였어요. 뭐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스틸러스 디펜스는 최근 몇 년간 더욱 다양화되는 전술 그리고 뎁스 운용을 취했습니다. 상대 팀의 강점 그리고 약점에 맞춰서 과거에 사용했었던 어떤 단순한 형태의 베이스 포메이션, 뭐 니켈 포메이션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포메이션의 변화와 전술 운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정규 시즌 경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경기를 맞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기 경기에서 여러 명의 굉장히 뛰어난 타이트엔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레이븐스를 상대를 할 때 빅니켈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이를 억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포지션 그리고 얼라이먼트에서 수많은 디테일의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상대보다 한 발 앞서서 이를 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분석가들은 이거 터렛 오스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는 선수들의 구성과 실행력이 문제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선수들의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스틴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래 스틸러스의 마이크 톰린이 콜링을 직접 담당할 때는 디펜스가 전반적으로 좀 단순한 쪽에 가까웠어요. 연차가 있는 코치잖아요. 그리고 빠르고 피지컬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선수들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좀 활용을 했었는데 퀄리티가 좋은 쿼터백을 상대로 커버리지의 다양한 변화를 주려는 그런 시도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터렐 오스틴이 완전하게 이제 콜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터렐 오스틴은 스틸러스 이 시즌 전반부 동안 최대한 블리츠를 줄이고 단순하게 포맨 프론트로서 프레셔를 가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대 쿼터백들이 발이 빠른 그런 모바일 쿼터백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머그 프레셔라거나 심프레셔 같은 것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것을 팀에 정착시키고 활용하는 그런 시점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색 생산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본연의 질 좋은 블리츠로 프레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세컨더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선수들에 대한 롤 부여 그리고 전술 운영을 가져가다 보니까 처참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서 TJ 와트가 상대에게 완전히 억제가 되고 막 더블팀으로 이 선수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제대로 꺼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전술적인 운영에 좀 한계를 많이 드러낸 게 정규 시즌과 다르게 레이븐스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오펜시브 라인맨을 6명 6-5를 기용을 하는 거 여기에 더해서 풀백인 패트릭 리카드 아시다시피 거의 오펜시브 라인맨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7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쓰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스를 단단하게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라이트 박스 디펜스를 꺼내들면서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45%의 디펜스 스냅에서 디펜시브 백을 5명을 쓰는데 평균 9.5야드를 허용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전술적으로 운영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터렐 오스틴의 평가를 저는 좀 한 시즌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치명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스틴 체제는 스틸러스 최근 3년간 턴오버 2024년도 33위였죠. 리그 1위입니다. 그리고 레드존 디펜스 역시도 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지표에서도 급격한 추락 없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간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톰린과 오마르 칸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유임을 하고 있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리그 트렌드에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선수들 보강이 이번에도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디펜스가 거듭나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이 아마 오스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사실 스틸러스의 지난 시즌 첫 8경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9경기의 이 디펜스 EPA나 뭐 각종 지표들은 거의 다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사실 이 오스틴 그리고 마이크 톰린의 어떤 이 스타일은 결국에는 원하이 세이프티 기반의 커버 1, 커버 3 커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 시즌도 71.4%를 활용을 했고요. 거기에 현재 리그의 좀 어떤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변장 커버리지의 활용 비율도 사실은 리그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장 커버리지의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이게 디펜스가 좋다라는 게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뭐 현재 터럴 오스틴의 디펜스 운영 자체를 보면 스냅 전과 스냅 후의 변화가 매우 적고요.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소프트한 콜이 많다. 이런 비판을 사실은 피하기 쉽지 않은 상태예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 디펜스가 공략 당하는 데에는 이런 조금 소프트하고 예측 가능한 콜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엔 선수들의 어떤 뎁스 문제도 있었고 부상 문제도 있었고 실행력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이 콜을 주도하는 이 터렐 오스틴의 어떤 단조롭고 소프트한 콜이 좀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현재 전체 리그에서 디펜스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팀이 스틸러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고 탤런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TJ 왓, 캠 헤이워드는 물론이고요. 이번 오프시즌에 뭐 제일런 램지까지 데려왔죠. 사실 하드캡 구조에서 돈의 효율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잖아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디펜스가 단지 리그 중상위에 그친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을 내줘야 돼요. 최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것이 이 팀이 결국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처럼 초중반 그리고 후반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17경기 정말 꾸준한 효율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기에는 터렐 오스틴의 어떤 콜링의 변화, 커버리지의 어떤 철학의 변화가 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고행 용본자들 TJ 왓, 케임 헤이워드, 뭐 알렉스 하이스미스, 패트릭 킨, 제일런 램지 이런 선수들의 어쨌든 꾸준한 활약도 같이 동반되고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터렐 오스틴이 분명히 뭐 턴오버 수치라던가 어쨌든 지금까지 부임을 해서 봤을 때 좋은 기록을 남기긴 했으나 어쨌든 더 높은 무대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틸러스 디펜스 필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마이크 톰린이 그동안 추구했던 디펜스와 분명히 결이 다른 형태의 리그 트렌드를 도입을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효율도 다른 팀처럼 급격하게 높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괴리로 인해서 디펜스가 굉장히 나쁜 형태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게 시즌 후반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나타났다. 이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터렐 오스틴이 가장 문제다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TJ 왓이 잘해줘야죠. 그쵸. 결국 그 결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는 게 이 NFL의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